대구로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대구 시장 자체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지, 이제 뭐 어차피 KB라든지 한국 부동산은 원래 거기서도 다 나오거든요. 이미 대구 시장이 네. 매매 전세 하락이 지표상으로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한 20~30% 내려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언론에서 대구 시장 끝이다, 뭐 대구 이제 투자하면 끝난다 하는 이유 자체도 다 나와 있거든요. 공급이 뭐 입주 물량 자체가 올해 또 내년에 더 많아지고, 사람들 자체가 작년 말에 원래 이제 규제 지역 해제를 해주겠지라고 좀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왜냐면 2020년 12월에 규제 지역 되고 나서 좀 대구가 그때부터 2021년도 작년도는 계속 보합 상태,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구도 많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외곽 쪽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아무런 그게 없다 보니까 공급도 많고, 또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양도세적인 측면도 상당히 또 드러나다 보니까 네. 대구는 아마 내년까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저도 고민이죠.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진짜 겨울이다. 대구에 이제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윈터 이즈 커밍. 맞습니다. 네. 왔죠, 이미. 이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쉽게 보여주는 것은, 근데 미분양 같은 거는 뭐 미분양 쌓인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 신축 아파트 이 경쟁률 자체가 하락을 예전보다 많이 했고, 미분양도 이게 막 줍줍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곳곳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런 여론이 전체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겨울이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이런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한, 아니면 뭐 엄청난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봤거든요. 2022년도 전망 이렇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책으로도 봤고 블로그도 글 영상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마다 공통적인 지역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뭐 세종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인천 쪽은 뭐 얘기 나오고.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은 여기가 오른다 그랬다가 저분 얘기 들어보면 여기는 피해야 될 지역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저는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뭐 충남, 경북 뭐 이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이 안쪽에서도 다 개별단지로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뭐 전세 물량 늘어난 곳도 있지만,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도 오르는 곳도 있긴 있거든요.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이 지역이 다 이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건 하나의 그냥 지표로만, 우리가 방향성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언론에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듣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충남 지역이, 예를 들어서 충남 지역이 하락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역을 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락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많은 것도 저는 또 공부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저렇게 올랐는데 왜 여기가 많이 안 올랐을까? 그래서 어김없이 전화를 드려보면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소장님들 얘기가. 그렇구나. 이미 늦었구나. 나는.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는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그래서 케바케가 아닐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지금 사실 상품군이 아파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또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니까 이미 또 네네.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여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부터 해서 취득세 중과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1억 이하 공시가 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기조를,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불과 지난달이잖아요. 종부세 저도 한번 크게 딱 맞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나? 그게 아시겠지만 이 종부세라는 게 다주택자 징벌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를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억짜리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이쪽이 부자가 더 많이 세율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렇게 그만큼 현금도 많이 없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올해 제가 대구에 3건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는 게 올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이제 이사를 나가시는 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보다 전세가 이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역전세는 아닌데, 작년의 최고가에 비해서는 이제 주변에 신축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구축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내가 작년까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매물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라면 좀 보수적으로 아마 올해는 많이 해봤자 한 건 한 건씩 정도? 상반기 예를 들어서 한 건? 하반기. 상반기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월 30일까지가 4월 29일이죠. 그러니까 그까지가 작년 이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받는 날이기 때문에 잔금을 아마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4월 30일 되면 여기 1억 이상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매물은 아마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올해 종부세도 내야 되고 아마 그 정도 비싸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아마 많이 아프셨군요. 그렇죠. 아팠죠. 참 생각보다 컸다. 아픔이 컸다. 와 크더라고요. 이 예상치도 못한 그 현금이 또 나가야 되니까 물론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이상이 또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갔겠죠.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다행히 만족감을 다행이다. 그래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네.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회사 다녀보셨지만 저도 기획을 할 때 연말 연초에 이제 내년도 업무 계획 세울 때 네. 1번이 무조건이거든요. 기존 업무 공고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공고하겠다. 그게 무조건 1번이거든요. 그치. 내 걸 지키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 거죠. 매출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매출 이런 게. 2번이 이제 신규 사업 확대. 보통 2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항상 똑같아요. 그 포맷이. 네. 숫자만 바뀌어요. 맞아요. 연도만 바뀌죠. 그래서 1번은 기존 사업을 공고한다는 의미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보유한 매물을 다주택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막 팔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도 있고 또 혹시나 대선에서 변화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 또 두 분 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당장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런 변화 팔 수 없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종합대책처럼 나오진 않았지만은 맞습니다. 대략적인 스탠스나 이런 거는 알고 계시니까 1번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1번 분이 누구라고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번 분은 좀 믿음이 안 간다 해야 됩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자꾸 정책이 국토보유세 처음에 얘기하시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면 뭐 안 하겠다 했다가 또 딴 데 가서는 포기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본주택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다가 또 국민들이 또 만약에 또 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했다가 또 딴 데 가서는 완전 포기한 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막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스탠스가 아닐까. 조금 보수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때 제가 들은 거는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안에 팔면 뭐 양도세를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 또 이렇게 매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팔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또 예전에 내가 사는 집도 아니고 세입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또 매도를 하는 것도 그분도 계약 날짜도 있을 건데 6개월 안에 파는 게 단기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뭐 세금 규제, 대출 강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 정도는. 그럼 중과 배제하면 닥코스님은 파실 거 있으세요? 저는 자 기회를 줄게. 네네. 6개월에 팔면 중과 배제. 그 이후 3개월에는 뭐 25% 감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저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가지고 간다. 네네. 저는 뭐 저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외곽지에 있다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못난이가 있다면 매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다 예쁜이군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예쁜이는 아닌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가격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래도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내가 얼마에 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경매를 했든 뭐 금매를 했든 간에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잡았다면 저는 여기 완전 뭐 시골에 있는 뭐 그쪽에 있는 외딴 그런 데가 아니라면 굳이 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장기 투자를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모은다. 네,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올해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스탠스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더 괴롭힐까 봐 그렇죠. 막 세율을 종부세 네네네. 세율을 막 18% 막 네네. 23% 막 이렇게 겁나네. 위기란 말을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네. 위기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짧게 돼 있더라고요. 위험한 고비 시기. 작년 말부터 시작했겠지만 다이어리라든지 이거 일정 1월 달에 되면 보통 이제 헬스장, 요가, 뭐 필라테스 그런 것도 등록
PT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또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관성의 법칙인데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 특히 또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뭔가 막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소비적인 것도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쪽에 투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서 가고 나서 물어보자 한번. 그때 계획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 10분 중에 한 분만 하고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얘기가 핑계가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 바빠서 회사 때문에 뭐 아이들 육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9대1의 법칙이다. 10명 중에 한 명만 이 계획을 하시더라는 거죠. 혼자 바꾸는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성인은 힘들다. 이게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막 누가 쉽게 얘기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계획 세울 때 우리가 뭐 1월 1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또 구정에서 해야지 하다가 날 따뜻해지면 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봄에서 해야지 뭐 추석에 해야지 시간 쭉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작년 1월 1일에 내가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지금 1월 달에 있는 잔고랑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내년 1월 1일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 위기라는 것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국내외적인 변수 같거든요. 뭐 금리,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 미국의 금리가 되면 우리가 먼저 선저적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다 해가지고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변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백날 막 금리 인상 골머리 쌓아봤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퇴근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는 책을 뭐 어떻게 몇 권을 볼 것인가, 어떤 쪽에 내가 투자 공부를 해서 등기라도 하나 가지고 올 것인가, 거기를 먼저 집중하는 것. 또 뭐 사람도 똑같거든요. 이게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른 쪽을 등록해가지고 부동산 스터디를 내가 한번 가서 가입을 해본다거나 거기서 뭐 활동을 해본다거나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어떻게 좀 바꾸고 그거를 못 하시는 분이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후랭이 님도 이 영상이라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좀 돈을 같이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돈 벌려고. 그렇죠. 저도요. 맞습니다. 돈 버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연을 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위기는 이 영상을 봤는데도 안 바뀌는 분이 진짜 위기가 아닐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포기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거 남 탓도 막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에 못했어, 국가 때문에 안 되겠어, 뭐 회사 탓, 막 정말 못난 사람은 부모님 탓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 남들은 뭐 이렇게 뭐 증여해줘서 뭐도 해주고 했는데 네. 뭐 결혼할 때 뭐 집도 사주는, 내 친구는 집도 사주고 전세 최소한 그런 것도 해주는데 우리 왜 엄마 아빠는 돈도 없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막, 그런 정말 못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으로 다 크지 못했다고 보는데, 집 얘기도 자체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값이 이제 올라서 너무 떡상했기 때문에 참 이제 집은 월급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집이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언론에서 매번 얘기하는 뭐 서울에 뭐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역세권에 상권 좋고 누구나 들으면 막 좋을 브랜드 막 그런 아파트를 사실 못 산다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대전에도 있을 거고 대구에도 이거 가격 싼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5층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 장미, 매화 이런 아파트들 브랜드도 아니고 5층짜리 막 엘리베이터 없는, 근데 그런 아파트는 내가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전세라도. 근데 요즘에 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다 보니까 남들 보여주는 눈도 있고 SNS도 해야 되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어차피 뭐 대출 나오니까 좋은 데 살고 뭐 엘리베이터 지하로 연결 다 돼 있고 뭐 다 이렇게 33평에 남들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집값은 올랐으니까 매매로 하는 거는 꼭지에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 돈을 그래도 좀 이렇게 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가 전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세 살면 이제 그대로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까먹는 거죠. 네, 돈의 가치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샀을 때보다 샀는데 내가 꼭지에 사가지고 폭락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런 생각들이 살면서 모여가지고 행동으로 가겠죠.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결정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지금도 참 집값이 어떤 투기꾼 때문에 가상의 이런 인물들 때문에 올라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아니 그 전에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남들은 그 리스크를 안고 다 샀는데 본인은 그것조차 공포스러워서 안 샀다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결정이 본인 혼자만 리스크에 빠지면 위험에 빠지면 좋은데, 내가 결혼을 하고 처자식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그게 다 같이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게 정말 큰 위기가 아닐까.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후랭이 TV를 봐야죠.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근데 아마 보실 분들은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보겠죠, 아무래도. 네. 후랭이 TV 자체가 재테크 투자, 부동산 이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정작 보셔야 될 분들은 안 보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제 영상을 공유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후랭이 TV에 있는 좋은 영상들을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퍼뜨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위기라는 것이 어차피 잘 살고 못 살고 돈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사는 이미 직장 다니고 저처럼 자영업 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돈을 지금보다 많이 못 버는 게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돈은 단지 화폐잖아요. 종이 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모아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 돈요, 현금 화폐를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20, 30대 분들도 부동산 투자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거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없거든요, 여러분들. 없어요. 천재가 없어요. 하면 내 안에 열심히 하면 이런 게 없어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거인의 천재에 우리는 이렇게 어깨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 못하겠으면 이제 발목으로 잡고 같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분들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강의를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들어봐가지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 중에 내 성향에 맞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최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좀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고, 주식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거 말고는 있을까 싶어요.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코인도 있는데 코인은 도지코인 이런 거. 코인은 이제 구만수 박사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저도 안 해봤고, 구만수 박사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그 얘기 확실한 게 뭐냐면 다 해보셨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술방 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고 아파트만 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분이 말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분 정도면 절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술사에다가 여러 가지 교수님에다가 그분 얘기 딱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다른 거 지금 하지 말고 가장 대중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하시는 게 낫고, 코인이라든지 주식 쪽은 저는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죠. 남들 다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봐도 하시는 분들은 다 잡코인이라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거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하고는 있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 물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는 게 재밌어서 한대요. 이게 게임 머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변동폭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러고, 주식처럼 마감되는 제한이 것도 없다. 오늘 아침에 확 떨어졌다가 퇴근할 때쯤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 있고, 이게 가상의 뭔가 그런 거 게임하는 것처럼, 완전 게임머니처럼 이렇게 인식돼가지고 재밌어서 한다고 하는 대답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자산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려야 되는데 재미로 하면 그게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아니면 이거 해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어차피 이 돈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부동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니까 그거는 대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냥 뭐 좀 재미로 그냥 이거 뭐 그냥 있는 돈으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돈을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아예 안 하시는 게 맞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죠.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부동산 같은 거 투자했을 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도박성에 가깝지 않는가. 원룸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출이 있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이자가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좀 덩어리가 커서 네네. 좀 나올 것 같은데.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은 연으로 그 대출을 쓰거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룸 하면 좀 뭐 요즘에 뭐 세입자 관리도 힘들고 공실하고 관리하는 거 힘들고 막 이런 부정적인 또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인식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양산업이 돼버렸다 그러고. 사양산업. 네. 요즘에 다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이 대출이라는 게 예전에 그래도 저는 예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출이 더 안 나와요. 요즘에 규제 지역 바뀌고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룸 같은 거 사고 팔 때 기존에 이 주인분이 있던 원룸 대출을 그 다음 분이 승계를 받는 조건이었거든요. 있어요. 네. 보통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쵸. 내가 만약에 다른데 크게 뭐 신용적인 문제가 없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갔다 오는 거지 그대로. 네, 그대로 그냥 그 조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였는데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새로 신규로 다시 받아야 돼요. 대출. 근데 한도가 더 안 나오는 거죠. 옛날에 뭐 한 3억 나왔다면 3억 안 나오고 한 1억 5천? 근데 금리는 더 올라갔고. 그래서 팔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사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우리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좀 거래 비용이 있고 계속적으로 월세도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대출 같은 거 이자가 나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 애물단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원룸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 건물이 제가 임대사업자로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임대 물건 등록하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5%밖에 못 올려요. 여기도. 저는 이제 10년짜리 등록해놨으니까 10년 동안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작년에 이슈 됐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분들 보증보험 가입 의무로 하라 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그게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냐. 비용 자체도 임대인이 75% 가입하고 뭐 임차인은 25% 하라 그랬는데 보험을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지 왜 집주인이 그것까지 가입해 줘야 되냐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때 할 때 건물 공시가격 자체는 우리가 보통 낮게 나와 있잖아요. 건물이나 아파트는. 근데 건물 가격이 낮으면 보험이 가입 안 되고 막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물 평가 회사에 의뢰를 해요. 이 건물 실제적으로 얼마 되냐. 공시가격보다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한 3개 회사 정도에 이 건물이 얼마 정도 할까 궁금했어요. 저도. 제가 샀을 때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진짜 떨어진 거 아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 쭉 연락해가지고 답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제가 이거를 2018년 초에 샀거든요. 그러면 한 3년,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샀을 때에 비해서 1.5배 가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10억에 샀으면 15억이 된 거죠. 여기 15억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대출 이자 부담에 비해서 시세 차익도 있더라. 원룸 건물이지만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자 나가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지만 엄청난 타격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팔진 않을 거지만 시세 감정평가 보니까 올라갔다 하니까 잘 샀구나. 저는 그렇게 안정을 했습니다. 안심을 한 거죠. 네. 근데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리가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룸이 상당하구나 이게 이자와 네. 월세 수익과의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 자체는 제가 여기서 월세를 안 내고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목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받는 이제 전세에 있는 분도 계시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 이자로 내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른 데 가지고 어차피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월세를 줘야 될 수 있잖아요. 딴 데 가서 하면. 그럼 그거 그렇게 할 바에는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좋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치를 좀 올리자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제 건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른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월세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각자고 노자금에 좀 보태시라고 제가 같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막 그건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 받으면 건물에서 2억, 저쪽에 있는 제 어머니 건물은 2억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이. 2억에 해봤자 원래 70, 60 그 사이였는데 한 80, 90 그 정도는 감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뭐 10매덕 받으신 분들은 이 상황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막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대출액이 그렇게 뭐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 정도는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답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현금, 그러니까 월급이라 그러죠.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그러니까 저 포함 40대 분들은 저는 현금 흐름보다는 시세 차익형으로 항상 제가 공격적으로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현금 흐름은 내가 회사 나오기 한 5년 전에 그때부터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 전에 불려놨던 시세 차익형으로 불려놨던 자산을 현금 흐름 쪽에 건물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쪽에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데, 현금 흐름이 이제 그때 대비용인 거죠.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아파트 뭐 갭 투자해서 잘 사면 뭐 이렇게 확 뭐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 되는데, 현금 흐름 뭐 몇십만 원 뭐 하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산이 많이 없는 20대 30대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시세 차익형 공격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나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한 4, 5년 정도 남으신 분들 중에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해야 되나? 재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신 분들은 시스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다. 현금 쪽에.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젊으신 분들은 내가 근로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내가 더 크게 갈 수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현금 흐름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중에 나왔을 때.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조기라고 있잖아요. 빨래 돌리고. 옛날엔 건조기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건조기를 살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아니, 건조기를 왜 필요해? 밖에 놀면 그 햇빛이 다 마르는 거 아니냐. 근데 와이프는 계속 사자 하더라고요. 제가 딱 사고 나서 신세계가 되더라고요, 진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빨래를 했을 때도 옛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이렇게 좀 쨍쨍할 때 말려야지 냄새가 안 나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리고 한 반나절 이상이 걸릴 거예요, 다 마르려면. 근데 건조기 넣으면 1시간, 2시간 안에 다 말라버리니까.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먼지도 제거되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개가지고 할 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 건조될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이 햇빛에 말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잘 때, 내가 잘 때도 계속적으로 돈이 불어나지 않는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난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유명하신 분들이 했는데, 그 시간을 궁극적으로 아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건조기를 돌릴 때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이 월세가 나오는 요런 거는 자고 있을 때도 어차피 한 달 되면 이제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건조기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지 않을까. 빨래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나는 집안일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건데, 빨래 자주 하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하죠. 전담이군요. 네, 저는 빨래, 청소는 같이 하고 있고, 설거지. 저는 집안일 같이 많이 합니다. 네. 되게 가정적이시네요. 상당히 가정적이죠. 보고 있나, 와이프? 저희가 반찬 가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찬 가게에서 시켜요. 어른 반찬 가게에서. 저희 먹을 거는. 간 센 거. 그렇죠. 여기는 애들 주고 우리 거는, 저희 거는 다른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시키는 거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하거나, 한 번씩 좀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좀 김치찌개 좀 칼칼한 거 있잖아요. 좀 부탁을 하죠. 근데 집안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되게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정말 왜 중요하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후랭이님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네. 결혼을 안 하신 미혼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을 볼 때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이 일하잖아요, 지금. 같이 일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자가 집안 애도 있으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안 도와준다? 그 와이프가 못 버텨요, 그거를. 그치, 누가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해, 그거를. 아직까지도 근데 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외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얘기를 하면서 집안일도 좀 이 사람이 좀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안 도와주면 요즘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 일을 나가니까. 그렇죠. 요즘에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더듬으세요, 말을? 제가 더듬었나요? 편집해주세요. 이게 제가 또 아는 이유가 이제 한 번씩 상담할 때 제가 부부분들 한 번씩 초대하거든요. 여기서 하시는군요? 네, 제가 저기 앉고 네. 이제 두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참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보통 메일로 신청을 합니다. 다코스님 영상 봤는데 이쪽이 어떻게 돼가지고 저희 부부가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상대방을 이제 저는 데리고 오라 하죠. 혼자 오시지 말고. 그치. 왜냐면 여기 와서 얘기를 해봐야지 서로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얘기는 돈하고 특히 남편분이 집에서 잘 안 도와주는 거. 퇴근하면 뭐 게임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는 분, 와이프는 혼자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철이 덜 들었구나. 아직까지도 총각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혼했으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좀 덜 만나고 집안일도 같이 좀 하고 혼자 이 밖에 나가서 돈 번다 하더라도 이 끝이 아니고 요즘에는 집에 와서도 좀 같이 집안일 하시는 분이 가정적인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부부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저기에 다코스님이 앉아 계시면 여기서 이제 막 서로 막 큰 소리도 나오고 당연하죠. 사랑과 전쟁이네요 여기서. 보통 여성분이 울죠. 여기서? 네, 울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결혼하신 분도 여기 아마 아실 건데 나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각을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같이 맨날 똑같이 사니까 아니 몰라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인 거죠. 이게 신청하신 분이 저한테 막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물어보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놀라는구나. 네, 여기 있는 분이 놀라요. 그러니까 배우자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완전 이런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특히 돈하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더더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보통 이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시니까 보는 거고 한 분은 관심 없으니까 안 보는 건데 내가 그래서 작년에 집을 사자고 했는데 당신이 가격 뭐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말자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막 저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네가 뭘 하냐 해가지고 막 지금 아니다 할 때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갈등을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와이프가 신청했다 치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당신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난 전혀 그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이고 진짜 레알 사랑과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이제 다코스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해결해 주죠. 말씀을 드리죠. 그럼 4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주까지는 아니고 제가 일주일 뒤에 보통 연락 드립니다. 이분한테 다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1대 9의 법칙. 여기서는 으쌰으쌰 다시 한 마음으로 됐는데 집에 가서는 또 똑같은 거지.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 강의 딱 들어가면 막 열심히 막 필기하시고 우영 막 지금 나가자마자 막 돈 싸들고 현장 갈 것 같잖아요. 강의장 문 열고 나가서 반틈 잃어버리고 그치. 주차장 가서 운전대 잡자마자 다 잃어버려요. 나가면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잖아. 자기 위로. 오늘 나 강의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살았어. 나에게 주는 선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가서 이제 뭐 소비를 한다거나. 그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와이프를 같이 해가지고 제가 좀 센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좀 기분 안 나쁘게 말씀드리고 제가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막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다. 뭐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제 또 뭐 공부를 하러 임장도 가시고 강의 같은 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거든요. 뭐 이런 거 좀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라 같이 하셔가지고 강의도 막 들으러 가시고 그 인연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집을 뭐 투자를 했다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보람을 느꼈던 거죠. 그래도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안 가고 이렇게 좀 그래도 왔네. 자본주의 이렇게 생존 쪽으로 왔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담이라든 유튜브 했을 때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니 저는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테이블이 있길래 테이블이 꽤 크잖아요. 네네. 반짝 가게면 의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테이블이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여기가 부동산 상담하는 데였네. 인생 상담하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저번에 제 영상에서 여기 제 사무실이 없잖아요. 저는 별도로 뭐 집에서 하려 그러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집중도 안 되니까 여기서 저는 보통 기획을 뭐 한다거나 촬영을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책 보고
저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로망이 서재가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게 저희 집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이 후랭이 TV에 제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냥 상담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을 보시고 제 나중에 메일로 네. 오늘 영상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잘 좀 기록해 주시는 분 본인이 이렇게 막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쭉 들으셨던 한 분 그거 노트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봐야 되니까. 그 한 분하고 한 분은 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또 해볼까.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에 올해는 좀 바뀌고 싶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을 좀 변화하고 싶다. 투자로? 네,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저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저는 상담은 잘하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닥코스 너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 기회를 한번 다오. 이렇게 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 메일로 대신에 이제 제목에 정하셔야 돼요. 후랭이 TV에서 그 이벤트 보고 했습니다라고. 네.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네. 제가 메일을 보고 두 분만 딱 뽑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여기 모시고 제가 그 의견이 다른 부부 같이 와도 됩니까? 그런 분들이 더 좋습니다. 저는. 사랑과 전쟁. 저는 사랑과 전쟁을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오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제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와이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는 후랭이 TV 구독자분들 중에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내 자녀, 아들내미 이거 말썽쟁이인데 이거 어떻게 좀 세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세요. 따끔하게 제가 말씀 잘해드릴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소소하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네. 제가 오시면 커피도 기본적으로 대접해드리고 식사까지도 제가 하는 걸로 나중에 커뮤니티 인증을 하겠습니다. 퇴사 스토리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오신 건지.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라서 간단히만 했는데 네네네. 저는 뭐 회사명을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나온 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그쵸? 저는 한전 KPS 옛날 이름은 한전기공이었고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한전 KPS라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 그러니까 거기가 모기업이고 저희는 이제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국내에 있는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등 있는 정비 업무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2006년도 입사해서 2018년 말에 나왔으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졸 4년 차로 입사해서 2011년도에 차장으로 진급을 해서 차장 7, 8년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퇴사를 나 막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진급 고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고위 직급이 이제 2직급 팀장 직급이었는데 부장입니까 그럼? 그렇죠. 부장 팀장 직급. 보직자? 네. 그렇죠. 그쪽으로 진급하냐 마느냐 막 요런 단계였어요 그때 막 시기가. 이제 다음에 네가 이제 그 다음 타자니까 이제 준비하고 막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잘 보여야 되고 막 본사 쪽으로도 연락해서 뭐 전화도 드려야 되고 막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막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선물도 이렇게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더 이상 이걸 왜 제가 고민했냐면 저도 차장이었으니까 저 위에 팀장님 부장님 계시잖아요. 저희는 특성상 퇴근해서 발전소에 일이 생기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전소라는 게 24시간 360일 계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터지고 그때 이후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뭐 울진의 메토기 정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막 이슈되고 막 하면 또 막 사고 사례 나온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점검하고 막 이런 거 그때 결정적으로 포항에 지진 난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저에게 정말 트라우마였거든요. 정말 집이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지진 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계속 점검한 것 같아요. 한번 흔들렸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또 관리자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일이 생기면 밑에 있는 그 직원분들은 내 아이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관리직이다 보니까 많잖아요.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조금 제가 지쳤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편하게 대구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러나 부모님 만나러 왔을 때도 그때 제가 마지막에 경주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가. 여기 와 있어도 한 번씩 또 들어갔었던 적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쉴 때가 제대로 못 쉬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또 집에 잘 때도 자다가도 밤에 나간 적도 많고
그리고 아침에 또 보통 간부들은 새벽 일찍 출근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면 애들하고 와이프 다 자고 있는 거 보고 나갔다가 또 막 회식 같은 거 하면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와, 이게 맞나 도대체. 그리고 제 위에 팀장님은 저보다 더 심한 거죠. 차장 3명인데 그 또 팀장님은 그 전체 일을 또 다 관장해야 되니까, 아, 나는 팀장님 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겠죠, 대신에. 뭐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2018년 초에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얘기를 안 하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래 돼가지고, 아, 나 조금 힘들다, 지금. 처음에 와이프가,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팀장님, 저도 막 이렇게 퇴근해서는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또 회식도 많아요. 회식도 있고, 막, 골프 모임도 있고, 막,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도저히, 이런 삶에서 좀 이렇게 탈피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때 제가, 아까 왜 아침에 자고 애들 자는 거 하고, 퇴근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집에 딱 왔는데 저희는 남자애 2명이거든요. 그 거실에 와이프가 저 끝에 쓰러져 있고 애들이 막 난장 부리고 있는 거죠. 남자애 2이니까.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서 씻고 밥 좀 차려 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와이프가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여기 이런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 어디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집도 저렇게 와이프가 힘든데 다른 집도 혹시나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저렇게 힘들까?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와이프가 이제 요 뒤에 보이시겠지만 와이프가 그 해당 그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자격증도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버는 만큼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거 같이 좀 해볼 생각 없냐. 그때부터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요 사업 관련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자영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와서 무작정 하자라는, 저는 또 그런 성격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 관련된 이렇게 막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의도 많이, 강의장 찾아가가지고 자영업 관련돼서도 많이 또 들어보고, 결정적으로는 이 유기농 이제 수제 이웃과 과일 반찬 하는 가게, 가르쳐주는 가게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별도로. 거기 가서 배웠어요. 또 몇 달 동안. 와이프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그거 아니었으면 레시피를 전혀 모르니까 가서 이제 배웠던 거죠. 배우고. 똑같은 코스를 둘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따로 갔어요.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유식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유식 관련된 저는 강좌를 몇 개월 동안 이제 수강했고, 와이프는 반찬 쪽으로. 근데 이제 같이 가면 안 되는 게, 퇴근해서 누구는 있어야지 애들 보니까. 저녁에 그게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애들 볼 때 그때 뭐 와이프가 가서 배우고, 또 제가 배울 때는 와이프가 애들 케어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동시에 했던 게 어디서 할지, 가게를,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입지. 네, 그것도 공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에서도 이 수많은 동네 중에 어디를 할까 하다가 가장 뭐 쉽게 생각하자, 가장 돈 많은 동네, 수요가 받쳐주면서 엄마들이라든지 조금 비싸게 해도 충분하게 3억을 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는 동네가 수성구거든요. 딱 나오니까 그럼 수성구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장을 먼저 쭉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원하는 위치도 잘 안 나오고, 월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금도 달라 그러고요. 처음에 이제 가게 같은 거 갔을 때는 저기 그 전에 했던 분이 권리금을 줘야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그것 좀 알아보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원룸도 내가 해봤으니까 내 건물에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또 건물을 또 막 보러 다녔던 거죠. 주말에 특히. 이제 회사는 평일에 일을 하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일요일날 집에서 이렇게 막 검색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떴어요, 여기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금매로 나왔다 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차 타고 와이프랑 같이 와봤거든요, 애들 데리고. 여기를? 네. 그때 와가지고 여기 수성구 쪽이고 여기 대도로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어차피 범어내 거리랑, 그러니까 범어동 쪽하고 가깝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원했던 위치인데 어떻게 돈을 다 긁어 모으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삶의 만족도는 좀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법인카드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쫙쫙 하실 텐데. 그렇죠. 부장님 되셔가지고 막 부서 회식이야 이럴 텐데. 이 생각이 저는 처음에 관심 없었다가, 제가 근무했을 때 저보다 밑에, 그러니까 후배 차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팀장으로 진급했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진급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한 번씩 올 때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 보통 이렇게 연초 아마 요맘때 공기업들을 이렇게 막 진급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한참 밑에 애였는데 벌써 진급했어? 이 뭐지? 이 느낌은? 그때 이제 약간 현실적인 그게 오면서 나도 있었더라면 부장 한 2, 3년차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근데 근로로 인해 가지고 돈 버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떼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둘이 이제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 이 정도고 옛날에는 연봉이 높았으니까. 근데 이 삶의 만족도라는 게 그거 같아요. 아까 그때 제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거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만 잠깐 보고 평일에는 거의 못 보는 거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요새는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애들 픽업, 델타 주고 또 끝나면 한 번씩 제가 애들 이제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완전 달라졌어요.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애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고 옛날보다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 같이 그냥 작은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기획을 해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도 작은 행복이지만 저한테 좋은 것 같고 이 자영업이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고객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고 다 직장인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이 빨리 끝나도 조금 다른 거 시킬까 봐 좀 늦게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 살짝 뭉개는 것도 있지. 일부러 있지. 조금 있지.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다 했다고 주면 또 다른 일 줄까 봐. 근데 여기 자영업 일은 내가 빨리 하면 그날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출근 시간이 저는 똑같아요. 옛날에도 제가 6시에 기상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십몇 년째. 그래서 빨리 나와가지고 그날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은 어차피 내가 빨리 하든 말든 6시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것과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면 빨리 끝내놓고 나는 빨리 내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 촬영 아니면 책을 모을 수 있다든지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 평일에도 한 번씩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크지 않을까. 돈 쪽으로는 제가 옛날보다는 분명히 많이 못 버는 건 맞다. 근데 진짜 잘 버는 직장이군요. 진짜 신는 직장이에요. 네, 좋았습니다. 네. 연봉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높았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KPS 많이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좋네. 하지만 돈이 그게 아니고 오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발전소는 다 저 시골에 이런데 있거든요. 총각 분들은 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은데 남자분이라면 여자친구를 거기서 만나시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 노총각들이 많아요. 거기 발전소에.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죠. 거의 대다수가 남자죠. 직업군 자체가. 그렇죠. 90% 이상이 남자라고 보면 되고. 아니 군대인데? 군대죠. 저는 그거예요. 남중 남고 공대 회사도 KPS 남자 득실득실 되는데 남자들만 득실득실 되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사택을 준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면 사원 아파트라고 이렇게 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사원 아파트를 그냥 임대를 해주는 거죠.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거든요. 가장 투자로선 최고의 조건입니다. 좋지. 왜냐면 비용이 안 나가니까. 네, 비용이 안 나가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나가고 아파트 관리비만 나가면 되니까 내가 시골에 있으면서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임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공기업의 장점이 이거는 저는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타이틀은 어쨌든 공기업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기타 공공기관 아니지만 근데 그렇죠. 이런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의 사택이고 뭐고 지방 이전했음에도 이제 그 혁신도시 차원에서 주는 이주비 정착금 조금 용돈 2년 동안 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그 기관 차원에서 주는 거 워낙 기관이 작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을 가신다면 메이저로 항상 메이저로 가세요. 메이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와이프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와이프분은 소개를 받았죠. 저는 대구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직장 다니는 때? 네네네. 그때 와이프도 직장인이었고 저는 어차피 거기 있었고 거기서는 못 만나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하고 아저씨 분들이 대다수고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나와서 만나야 되는 거죠.
대구로 나오든지, 그러니까 경주나 저 부산의 고리에 있는 분들은 부산, 울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만나시려면. 그럼 거기는 차가 있어야 출퇴근이 가능하죠? 네, 차 있어야 됩니다. 사택까지도 거리가 먼 곳도 있거든요. 경주에 아마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사택이 군데군데 있어요. 회사 옆에도 있고, 여기 또 살면 회사 근처에는 학교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결혼하시고 자녀 있는 분들은 이제 경주 쪽으로 나와서 많이 살죠. 거기에도 사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죠. 경주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살기는. 경주 살기 진짜 좋아요. 그 KPS는 지사라고 해야 되나? 지점? 그런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어디에 다 있잖아요. 원래 이제 본사가 처음에 위에 경기도에 있다가 저 나주로 갔죠. 네, 한전 옆으로 같이 갔고. 같이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이고 화력 발전소, 복합 전부 다 거의 정비는 다 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설비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되니까 거의 다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인 거죠. 처음에 발령을 저쪽 받았다 하더라도 내 고향이 만약에 이쪽 가깝다 그러면 지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인기 있는 지역은 서로 가려 하겠죠. 특히 고리나 이쪽에 부산 옆에 고리잖아요. 양산 밑에 거기가. 그쪽은 부산하고도 가깝고 살기도 해운대랑도 얼마 안 멀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옆으로는 많이 가려 하는데, 특히 가장 우지가 울진이죠. 울진 아세요? 아니, 들어만 저 위에 영덕 되게 그 위에. 네. 강원도 바로 밑이죠.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응. 거기는 가까운 도시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발령을 이제 울진에서 4년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가시를 하죠, 거기서는. 그럼 신입은 일단 울진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때 당시에 또 신입이 그쪽에 많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글로 갔었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TO가 이제 또 다르니까 뭐 많이 부족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수도권은 없어요?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네. 그쪽에 한강 밑에도 발전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규모가 원자력만큼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메가와트라 해가지고 이 전력 이게 생산하는 것 그 규모 자체가 원자력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설비도 적고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인원수 자체가 TO가. 거기는 거의 안 나올라 하시겠죠, 아마. 계속적으로 거기 아마 거기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주거지는 그쪽에 하실 것 같고, 대부분이 많은 데가 이렇게 원자력 4군데랑 대규모 화력발전소 있는 태안 뭐 그쪽에 있잖아요. 서천 화력발전소 그쪽에 대규모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올 때쯤에도 한 3,000명 정도? 직원 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 정도면. 어떤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 보장이 돼요? 네. 쭉 가요? 네네. 좋다. 60세? 62세? 제가 나왔을 때 아마 만 62세인가 됐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거의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이유가 없죠. 왜 나와야 될, 자기 일만 계속 하면 되고, 진급하라고 하긴 하지만 진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공기업은 그렇잖아요. 사기업은 진급을 안 하면 누락되고 하면 그렇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공기업은. 그래서 계속 본인이 맡은 아이템 뭐 그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그것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직렬 있죠. 전기, 저는 이제 전기고, 전기, 기계 뭐 여러 가지 이런 직군이 있겠죠. 근데 전기랑 기계가 거의 메인이에요. 두 개가. 거의 뭐 발전소에 전기적인 거랑 뭐 이렇게 기계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치. 여기가 거의 메인이고, 나머지는 뭐 사무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사무직 같은 분도 뭐 기술 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총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 사람도 가장 많고. 거기가. 복지는 어떻습니까? 회사 복지 등록금 같은 거 나옵니까? 네, 다 되죠. 무료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대출이 아니고? 네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됐는데, 좋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때 나올 때쯤에 제가 막 선진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복지 혜택 줄이고 막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지 좀 돼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선배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애들 등록금 하는 거 다 서류적으로 다 제출하는 거 보니까 아마 거의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장학금 주는 제도도 있어요, 애들. 대학생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뭐 얼마 이상이다, 그 성적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그때 막 주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 좀 신기하죠. 근데 이거 괜히 또 나갔다가 공기업, 방만 공기업 또 이렇게 또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 내 애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동달아서 여기까지 나와? 진짜 웃긴다. 신기하죠. 아니 저 입사할 때도 MB 정부 때 공기업 방망경을 그래갖고 완전히 두드려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 연봉을 깎이고 제가 맞아요. 뭐 10몇 %인가? 저희 후배들 깎이고 들어왔어요. 네, 깎이고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도 선배님들이
혜택이 많이 없어졌다고 재미가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난 아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그 제 밑에 한 3, 4년 후배들이 엄청 연봉이 깎여가서 들어와가지고 엄청 불만이 많았죠. 네,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깎여요? 근데 그때 또 그렇게 말 못했던 게 또 취업난이 또 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취업했으니까. 오바만 주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다.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을 알고 보니까 불만인 거죠. 그렇지. 현실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치.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회사를. 그때 당시에 여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여기저기 시험을 보시고? 네, 공기업들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면 전기직렬이면 전공 과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 뭐 전기기사, 뭐 전기공사기사, 기사 과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회사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죠. 전공 시험으로 해가지고. 거기 하고, 보통 공기업 준비하시면 그거 있잖아요. 상식 나오고. 네. 뭐 자기 요즘은 NCS. 예,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거 나오고, 그거 통과해가지고 이제 개별 면접 보고 또 단체 이렇게 토론 면접 그것도 보고.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임원 면접 갔다가 이제 뭐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오지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갈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랭이님 얘기하신 대로 뼈를 묻겠다고. 뽀마만 주시면 뼈를 제가 그래서 바로 오지로 가더라고요. 너 그래? 울진가? 진짜 보냈구나. 진짜 가더라고요. 뽀마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보내네. 네, 진짜 갔어요. 갔을 때는 어쨌든 좋았을 거 아니에요. 뽑혀갖고 합격했어. 이제 발령을 울진으로 받았어. 처음에는 그래도 뭐 월급 나가고 하니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잊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날 이제 입사 확정 나고 입사식으로 본사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대구로 와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울진으로 이제 정식 이제 글로 발령 나서 가야 되는데. 입사식은 어디서 했는데? 입사식은 본사에서 했죠. 그때 성남이었고. 성남에서? 네. 성남에서 양복 입고 올라갔죠. 거기 갔을 때 안 그래도 그때 기억이 다 남자잖아요, 거의. 군대. 조폭들. 시커먼, 여기 내가 잘못 왔나? 다른 층에 내가 지금 온 건가? 근데 그때 한전기공이었고, 한전기공 입사식 저기 돼 있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근데 그거 다 하고, 그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이제 다 각자 발령지로 가는데, 그때 제가 26살에 차가 없었어요. 여기서 울진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 근데 같은 대구에 있는 합격자 동기들, 그들 중에 형 한 명이 차가 유일하게. 근데 그 차가 소형차 하얀색에 비스토였나? 하여튼 좀 작은 차였거든요. 5명이었어요, 대구에. 앞에 2명 타고 뒤에 3명 타가지고 다 이제 최대한 늦게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빨리 가서 뭐 하냐, 거기. 최대한 늦게. 저녁 먹고 다 모이자 이래 된 거죠. 근데 저녁 먹고 모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 5명이 소형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아까 행복했냐고 했을 때는 완전 반대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때 길이 안 좋았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7번 국도 잘 됐는데 옛날에는 거기 포항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막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었거든요. 형, 이 차 그까지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지금. 여기 5명 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에. 가가지고 비도 오고 그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갔는데 울진저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래서 사택 가가지고 저희 이번 입사했는 뭐 회사 사람인데 그 사택 키 좀 받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자고 있는데. 전날에 가신 거군요? 네네. 참 근데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서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열쇠 하나씩 받는 거네요? 각각? 근데 그거였어요.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숙사를 해가지고 큰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 거죠. 거기에서 같이? 네. 같이 거기서 생활하라는 거죠. 방 3개 정도 되니까. 거기서 몇 명이세요? 저희 5명. 아파트 하나에서? 네네. 처음에 가면 우리 그렇잖아요. 다 막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거기서 이렇게 좀 합숙 개념으로 갔다가 이제 사택이 이제 정리가 좀 고주한 그 사이에 되거든요. 여기 있던 분들이 딴 데 발령 나신 분도 있고 기존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정리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더라고요. 그때 싹 정리되고 빈방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2명에서 살든지. 그러니까 보통 2명이 들어가요. 1명은 없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막 돼 있지 않잖아요. 보통 시스템 자체가. 어수선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막 살다가 일주일 정도 방이 나니까 이렇게 따다다다닥 개별적으로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룸메이트를 또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죠. 군대인데 완전? 진짜? 다 남자니까. 완전 그냥. 기숙사도 남자고. 근데 다행히 이제 선배들하고 안 사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도 동기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도. 직장 상사하고 살면 그런 경우도 있나? 거의 없죠. 거의 없겠죠. 없는데 후배들이 정말 싫어하겠죠. 같이 살라 그러면. 그래서 거의 그냥 군대에 우리 그냥
가서 이제 우리 그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 문화 자체도 다 남자니까 수직적인 이것도 좀 심하고. 아니, 그리고 선배라 해가지고 다 나이가 다 많은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늦게 그렇죠.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관계, 군대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회사에서 동기가 있고 하니까. 내보다 어린데도 내가 선배님이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문화 자체가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인 1실의 아파트 사택에서 4년간 사신 거예요? 네네. 와. 거의 이제, 그렇잖아요. 그 동기인데도 생활 패턴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을 좀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랑 같이 있었던 형은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좀 먹자 했는데 안 먹는다 해서 안 깨우고 저 혼자 이제 각자 먹는 거죠. 각자 먹는 거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각자 생활인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알아서 노트북 다 있으니까 자기가 뭐 미드를 보든지 뭘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냥 각자 생활인 거죠. 집에 오면. 주방이나 화장실은 다 하나씩이잖아요. 네, 하나예요. 네.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네.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있죠. 냉장고를 네. 사용하는 거라 냉장고를 2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놓고 나눠 쓴다든지 할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이 아침도 안 먹고 여기서 잘 안 먹더라고요. 밥 자체를. 나가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식당은 있으니까 주변에. 저는 이제 뭐 아침 간단하게 뭐 먹는다던가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데 먹는 거 관련돼 가지고는 다행히도 뭐 트러블 없었는데 그런 거 있죠. 한 번씩 같은 동기라도 이 형은 그쪽 친한 무리들이 또 있고 나이대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랑 그쪽 형들 와가지고 밤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놀고 시끄럽게 하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경우에서는 말은 또 잘 못하죠. 형이니까. 이런 불편함 생활이 완전 그냥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4년 동안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진급해가지고 저는 영광으로 갔고. 영광. 네. 거긴 좀 나았나요? 아니요. 거의 동일하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전라도 자체를 또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영광도 군이죠? 네, 영광 군인데 발전소는 또 저 바닷가 저 끝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택까지 한 10분 정도 차로 걸리거든요. 또 멀어요. 그래서 전라도도 처음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쪽 세 군데는 다 경상도고 네. 울진 여기 경주니까 월성 고리 여기는 혼자 전라도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진급해서 결혼도 하기 전이거든요. 31살 때 그때 또 겁을 주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너 혼자 경상도인데 너 전라도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막 겁을 주더라고요. 저는 전라도여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겁먹고 가가지고 생활을 해보니까 그 지역감정 관련돼서 막 얘기 있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안 좋다. 근데 다 그냥 뻥이고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 여기서 되게 저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나이 드신 선배님들 뭐 엄청나게 다 잘해주시고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저한테 막 안쓰럽게 결혼도 안 했는데 진급해가지고 저보다 막 아버지 될 뻘 되는 분들이 다 저희 막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지면 저보단 그러니까 저는 차장인데 직급으로 따지면 과장님들이죠. 전부 다. 나이는 한 20, 30년 차이 나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하도 안 돼 보였나 봐요. 제가. 그럼 그 과장님들하고 차장 되신 닥코스님하고는 그럼 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자예요? 네. 제가 직급은 위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반 직원들 중에는 직급이 가장 높지만 직급 자체가 제가 할 때 4직급이었고 저는 3직급이죠. 차장이니까. 그래서 약간 부사관과 소위 뭐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위가 된? 그렇죠. 소위랑 여기 상사 정도? 상사.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가 싸대기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예의 바르게 뭐 땡땡 과장님 하면 저쪽에서는 제가 성이 조니까 조차장 항상 저는 그렇게 예 과장님 그렇게 항상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가서 직장 생활을. 뭐 예의 이런 걸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예의 없이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다 또 연배 자체가 워낙 높으시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막 쉽게 그래서 다행히도 과장님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혼자 왔는데 불쌍하게 막 결혼도 안 한 애가 시커먼 애가 와가지고 막 차장으로 왔는데 막 어리버리되고 하니까 얼마나 안 돼 보였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몸으로 가서 저는 또 친해지려고 막 같이 일도 하고 가서 현장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뭐 차곡차곡 이미지가 좋게 되지 않았는가. 그럼 이 영광에서의 사택은 혼자 생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있으니까? 네. 그때도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 전에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고요. 진급해서 영광 가서 거기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여기 월성으로 왔거든요. 또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저쪽 분이 여기로 오실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멀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한 260km 정도 되거든요. 발전소까지.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 대구에서 경주까지는 한 70, 80km밖에 안 되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히도 저쪽에서 오실 분이 계셔가지고 마트레이드 이렇게 한 거죠. 갔을 때 그때 와이프가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이제 간 거죠. 그때 경주 사택에서 와이프는 살고 이제 그때 첫째 나오고 저는 이제 거기서 출퇴근하고 그렇게 계속 있다가 나온 거죠. 저는 다 가봤어요. 고리 빼고는. 울진, 영광, 경주 이렇게. 내가 여기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진급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급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은 바뀌어요. 바뀌는군요. 네네. 그 위로 그냥 그 자리 네. 상급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지사에 다 있잖아요. 진급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부장 진급하면 진급을 했다는 거는 또 그 위를 또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본사를 또 가야 돼요. 본사 물을 또 한번 사람을 또 익힌다는 측면에서 지사 일 말고 또 본사 가가지고 또 일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쵸. 일 배우면서 또 인간관계도 지사에만 있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사 가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이렇게 착 가서 또 알리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진급해서 또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 이제 내려오면 완전 이제 그 지사에 그게 되는 거죠. 1직급 정도 되시면 소장님, 뭐 실장님 그렇게 오시는 거죠. 진급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계시다가. 부장님 다음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가 실장님. 실장님은 뭐 어떤 정도의 역할이에요? 실장님은 군대에서 따지면 뭐 연대가 있다 치면 한 소령 정도? 그러니까 넘버 2죠. 그 지사의 넘버 2. 그러니까 3직급이 차장이고 2직급이 팀장님이고 1직급 을이 있고 1직급 갑이 있거든요. 1을이 실장님, 그 위에가 소장님, 그 전체를 관장하는 소장님이 1갑, 그 위에가 임원이에요. 일반 직원이 이제 1직급 갑까지 갔다는 건 제일 많이 거의 올라간 거고 거기서 또 막 도전하셔가지고 나는 뭐 야망이 있다. 도전. 나는 뭐 한번 임원을 이사 쪽으로 가보겠다 하면 이제 그 위로 이제 또 가시는 거고. 그럼 그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 승진에 의해서 임원까지도 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모회사가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오시는 낙하산을 타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신기하다. 네. 저희 예전에 사장님, 그러니까 한전캡에서 사장님도 예전에 뭐 한전에서 한 자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관리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오죠. 모회사에서 좀 뭐 한가닥 하다가 맞아요. 자회사 자리 맞습니다.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좀 하고 보통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1직급 갑을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이죠.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정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네. 왜냐면 국가직은 어차피 일반 직원 관련된 거고 그 위에가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서는 3년 정도 하시더라고요. 계약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장님도 3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하고 이사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딱 올라가서 정년까지 1갑 하시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도전하셔가지고 3년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올라가시면요.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으로 봤을 때 나는 다른 데 일하기 싫고 어차피 왜 그러냐면 그 1직급으로 퇴직하셨으면 사규에 그래 돼 있거든요. 동종 정비 업체에 3년간 취업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기 싫으면 3년간 그냥 딴 데서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사 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또 우리 회사에 또 일을 하시면 가장 그 길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야망을 품고 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소위로 인간했는데 난 투스타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사단장이 꿈이다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다코스님처럼 좀 뭔가 내 실익, 재테크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좀 직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게 저 때도 그랬지만 진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감은 많아지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초관 시험이라 그러죠. 간부, 그러니까 첫 소위 임강을 하는 차장 시험을 거의 안 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안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자기 시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본인의 개인적인 해야 될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맡은 바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또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요즘에 거의 없어요.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야망을 가져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직원들이 다 시험을 안 봐버리면 뭐가 이렇게 장려를 하거나 좀 이렇게 뭐 몇 년 안에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강제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 설문지가 내려와요. 이게 하도 막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하나도 거의 안 하니까 0몇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낙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응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나오기 전에만 해도 본사에서 설문지가 내려와 메일로 막 오거든요. 지원도 독려하라고 시험 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게 내가 이 사람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한 명씩 신입사원 오라 해가지고 시험 보라고? 시험 좀 봐라야. 아 저 싫은데요 하면 제가 왜 봐야 됩니까 하면 제가 이 사람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 차장이나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지에 썼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월급을 더 올려줘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직원이었을 때보다 그런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하지. 그리고 이건 너무 또 깊숙한 들어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기업들의 또 하나의 이게 참 어려운 점이 간부로서의 노조 있잖아요. 노조. 공기업들도 노조 있거든요. 네. 노조 파워가 너무 세요. 되게 세. 여기 노조 위원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가 자체가 맞아. 동급이에요. 동급이에요. 우리도 원장님이랑 거의 뭐 동급이야. 거의 그거예요, 수준이. 그거. 영향력이 장난 아니야. 그 각도 이 지사에도 그거 다 위원장님들이 또 다 계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여기 파워나 여기 소장님 아까 일찍 그 파워랑 똑같거든요. 그냥. 굳이 뭐 자꾸 뭐 간부들이 뭐 자꾸 직원들 뭐 동의하냐 시험 치라고 이러면 자꾸 싫다는데 왜 이렇게 또 하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중간에 낀 거죠. 그러니까 소위는 중간에 껴가지고 위에서는 뭐 자꾸 하라 그러고 직원들은 밑에서 뭐 나는 내가 싫다는데 내가 왜 자꾸 시험 쳐야 되냐. 우리 보고 자꾸 본사에서 독려하라 그러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도돌이표 되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처우를 개선해 주든지 또는 또 간부들이 하나의 가장 큰 게 이제 사기업 같은 데는 국가평가 하잖아요. 팀장이나 누가 이번에 뭐 누구 과장들 중에 뭐 진급할 케이스 점수를 좀 잘 줘가지고 그런 권한이라도 있던지. 근데 그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 제가 다녔을 때는.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진급하기 싫으니까 아예 내 잘 주지 마라 그래. 점수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 해서 돈이 많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려는 거죠. 본사에 모를까? 다 알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 우리가 설문조사 하니까 자기들도 알 건데 아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깊숙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니까 이게 되게 반대네요. 인사 적체가 문제인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요 직렬이나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네. 안 하려고 하죠. 인사가 모자라는 상황이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사기업처럼 안 올라간다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으니까. 사기업들은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여기는 또 다들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 기술이. 내가 기술이 있고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내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차장들 딱 보면 알거든요. 힘든 거, 고생하는 거. 그래서 난 저렇게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입사원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됐어요. 10년, 20년 차. 그럼 내가 한 그런 파트에서는 장인이란 말이죠. 기술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없애고 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커리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거의. 나는 지금 직원으로서 직원들이 또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도 나는 많이 받고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다시 내려놓고 관리직으로 들어간다? 내가 무시했던 차장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직원이 나이 어린 이렇게 막 차장들을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밑에 차장으로 들어간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마지막에 그런 분들은 있어요. 퇴직하기 내가 한 1, 2년 전에. 그래도 명예직으로 그래도 해서. 그렇지. 올려놓고 그렇죠. 퇴직하는 거지. 약간 그래도 연봉이 조금 올라가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도 뭐 퇴직 3개월 전에 이거 평균해서 그 퇴직연금 이렇게 되니까 그거 플러스 좀 퇴직할 때 그래도 차장으로 퇴직했다는 게 그래도 남들 보기에도 과장으로 퇴직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장으로서 내가 마지막에 퇴직했다는 거 명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의 진급을 하면 그분은 좋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 다 안 좋아하죠. 그분들이 차장이 됐을 때 대부분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게 또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그분은 혼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젊은 피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좀 퇴직하기 전에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안 돌아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권한을 주던지 관리자한테 확실하게 시켜 먹으려면 아니면 돈을 많이 줘라. 이게 공공기관마다 문제들이 다 있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평가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퇴사하기 전에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다. 여기도 저한테 막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아니 이제 나 3년 넘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도 어렵고요. 20, 30대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질문지 요번에 이렇게 후레이님한테 받고 제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요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영상을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20대, 30대 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참 어줍지 않게 괜히 현실 불가능한 소리 했다가 또 가슴 따뜻한 위로 했다가 그때뿐이거든요. 이거는 따뜻한 감성 이런 거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그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냉정하지만 차갑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눈을 길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대적 박탈감 이번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많이 화가 나고 이렇게 좀 배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를 공정을 외쳤던 내로남불 그렇게 다도 되고, 자기들 편은 되게 이렇게 막 감싸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막 뭐라 하고, 자기들은 집 가진 거는 다 무슨 사정이 다 있고, 이거는 부모님 용이, 자식 용이.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두 채, 세 채 되면 투기꾼이라 그러고,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오래되면 이제 이번 정부가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 지금까지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입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문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고, 단기 공공알바, 숫자에 대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들, 이런 거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또 막 집계상으로 많이 늘었다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가장 이번 정부 문제 자체가 편을 자꾸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죠. 갈라치기. 임대인, 임차인, 무주택자, 유주택자 이런 식으로. 또 이 부동산 관련돼서 불로소득이니 세금 폭탄이 해서 임대차 3법 전월세 실종되고 등등. 지금 총체적인 문제 자체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집 가진 사람들의 집값만 올랐다면 배는 아플 수 있거든요. 집값 올랐네, 나는 집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가 올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사는 현재 상태에서 이 임대료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죠. 오른 게 자체가. 그래서 집 가진 사람한테는 투기꾼이라 그래서 세금 다 걷어가는데, 이 세금이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하신 대로 다 또 이게 전월세 증가에 따라서 이 부가 또 여기 왔다가 또 절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도 고통스럽고 임차인분들도 참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번 정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싶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5년이 50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연장될까봐 후덜덜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 잘 안 보는데 제가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지난주였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거라 가지고 봤거든요. 관련해서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MZ세대들 20대 30대 분들 인터뷰를 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신 분도 많아서 그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인이나 주식 하신 분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중간쯤에 부부가 나오거든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집을 샀다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집을 지금 막 이런 하락한다 꼭지다 하는데 집을 왜 사셨냐고 물어봤더니만, 와이프분이 전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부를 좀 본인이 해보니까 서울에 집을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이 당분간은 필요 수량보다는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미분양 관련돼가지고도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전월세를 살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이를 하겠지만 집을 산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막 걱정을 하신대요. 그래도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꼭지면 어떡하냐 하더라도 본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면서 대출 갚고 이렇게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현명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집 자체라는 것은 이 주식처럼 코인처럼 막 사타 팔아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실거주라면 내가 거기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집값은 저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대적 박탈감은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전세를 좀 좋은 위치에, 내가 살고 있는 무조건 서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앞으로 여기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일단은 레버리지를 끼고, 전세금을 끼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서울에 투자를 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갭 자체가, 투자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내가 없는 돈에서 시드를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첫 번째 투자는 가장 좋은데. 좋은 거. 네, 투자 뭐 어차피 취득세 중과 안 내니까. 두 번째는 비규제 주택하고, 세 번째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죠. 자꾸 갈아타는 일시적 일가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이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에 아파트 말고 비주택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파트리라든지 상가라든지 그쪽으로 내가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선택인데, 1번, 2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모아서 통장에 넣어둘 바에는 일단 그 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 자산으로 일단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뒤에 다주택자로 나갈 것인가, 비과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대구의 후배들하고, 대구에도 아까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를 이런 식으로 소액이지만 투자를 아파트로 한 후배들도 있고, 또 구축부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통해서 자산 규모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낡은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시간의 힘을 믿고 내가 몸테크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참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니면 포기를 했다는 그 시기에 누군가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시도하시는 분도 현저도 있거든요. 또 이게 또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거는 그때는 집이 쌌고 뭐 대출도 잘 나왔고 세금 주저도 이렇게 없었지 않느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진짜 투자를 못하는 게 맞는가, 그 질문하고, 내가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마인드 세신 분들은 전세 있는 돈, 그 전세금 받고 월세 들어가셔가지고 그 돈 이용해서도 투자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있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고 절실하게 막 좀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드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그 순간순간 핑계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네 때는 그랬잖아. 그때는 뭐 이거 됐는데. 과연 그게 맞나? 내가 지금 나중에 직장일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월급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제 생각하기 싫으시겠죠.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되게. 지금 됐고, 뭐 모르겠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 진짜 그렇게 일이 잘 풀렸으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 풀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그때 가서는 변하는 거는 이제 내 나이가 더 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월급이 없이 내가 나중에 어떤 가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20대, 30대는.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면 불가능하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 시장을 이긴다거나, 내가 무조건 저점에 사가지고 뭐 무조건 수익률을 최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번 5년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다 안 된다 그랬는데도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선진입해서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측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계속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빨리 딱 내가 성향에 맞는 분을 찾으셔야 된다.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 거인의 얘기대로.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젊으신 분들 좋지 않을까. 그 성향에 맞는 걸 빨리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인, 나한테 맞는 거인.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성격을 자기가 잘할 것 같잖아요. 잘 몰라요. 또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에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좀 검증되고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구독자 수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다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투자 방법,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법. 근데 일단은 종목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는데, 아까 다시 구만수 박사님 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아파트만 일단은 생각하자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나는 시드머니가 별로 없고, 근데 지방에 살고 월급쟁이고, 그러면 서울부터 지금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을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책이거든요, 원래. 책.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내 돈을 들여야 된다. 유료 스터디, 유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역설적이지만 돈을 더 적게 들이는 방법. 이 궁극적으로 추후에는. 지금이야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 듣고 책을 사서 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돈까지 아껴주는 가장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 강의를 들어보고 유료를 한다면 유료 스터디를 가입해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돈. 여러분들 돈요, 돈. 머니. 돈을 써라. 머니. 돈 써야 됩니다. 아, 돈 써라. 네네네. 그러면 거인을 따라갈 수 있다. 네. 거인이 없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내 안에 거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게 쭉쭉쭉쭉 해보시고 저는 그건 같아요. 돈을 좀 쓰셔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겨울이 끝났다고 저는 보는데 또 지역별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역별로 아마 각각 개별 단지별로 하락하는데 조정받는 곳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정책적으로 운영가는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는 너무나 핍박받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운영을 우리가 터널을 이제 통과해 왔는데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보다 더 있을까? 그까지 생각하기 싫은데 하여튼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투자자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내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시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아파트 투자가 됐든 분양권이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내 현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좀 키워가심이 어떨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초심을 잃거든요. 초심을 안 잃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또 강의를 가서 듣는 이유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초심을 사람은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수련하고 내가 지금 뭐 좀 사고 싶은데 차를 좀 사야 되는데 하다가도 또 초보자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래. 마인드 너무 좋다. 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특히 초보자 투자자분들 제가 영상 보면 이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고 다 잘하시겠지만 이 좋은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내 마인드 컨트롤 이게 가장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락 증가에 너무 막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만이 전 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들었는데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었나? 가장 좋은 투자는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은 뭐 무조건 놔둬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위치 좋은 곳에 입지 좋은 곳에 빨리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여기 각자 나눠서 닥코스님 이유식을 맡고 계시고 와이프분께서 아이 반찬 쪽을 맡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게 작업 공간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앞쪽이죠. 여기 앞쪽은 요 싱크대와 이쪽에 보면 여기 있는 요 공간은 와이프가 이제 반찬 쪽을 이제 제조하는 공간인 거죠. 네. 요 공간이고 저기 왼쪽에 보시는 여기 공간, 여기 싱크대랑 저쪽에 있는 이제 가스레인지 쪽이 제가 이유식을 만드는 공간이고요. 뭐 제가 오늘 뭐 여기 뭐 홍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식은 요런 용기에 들어가거든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반찬은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통. 이렇게 들어가요. 지난번 영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거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제가 무선 이어폰을 추천드렸잖아요. 블루투스. 그냥 이어폰도 아니고 블루투스거든요, 무조건. 항상 저는 2개를 준비해놔요. 하나가 충전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충전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벽이거든요, 벽. 벽이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일을 했을 때는. 그래서 서로의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이제 주식 쪽을 뭐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막 하고 있고 저는 저기서 뭐 후랭이 TV님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저는 여기서 막 열심히 하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거의 한 군데 한 번 밥 먹자 요때 점심 먹을 때 요때 뿐이고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이제 여기서 딱 끝내놓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요런 병에 이제 쫙 담아가지고 네. 이제 탁탁탁 포장해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배달 구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배달 나가고 먼 곳은 이제 퀵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퀵 이제 쭉쭉쭉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화할 일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대화가 굳이 필요 있나 싶어요. 굳이 뭐 대화를 아니면 카톡으로 해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해도 되고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그래야지 더 설렌다 부부가.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장사할 때 이 육아 그러니까 애들 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건조기거든요. 애들 그 위생이 무조건 1번입니다. 음식 쪽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모든 집기류들은 항상 저희가 퇴근하면서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항상 저게 무조건 1번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다가구 주택이죠. 네. 다가구의 1층은 내상가. 네네. 네. 1층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라 해가지고 1층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거주를 하시는 큰 거 한 장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큰 거 한 장 이상? 네.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를 내부를 다 한 거죠. 여기 장사하기 위해서. 네, 저 안에 공간만. 네. 여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저기서 막 지렁이 치우고 막 분리수거하고 막 낙엽 쓸고 막.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이 있든 뭘 있든 간에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청소 안 할까요? 왜냐하면 특히 임대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내외부 청결이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게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그럼 직접 하세요? 네네. 위탁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거의 청소야 뭐 금방 하죠. 그래서 옥상부터 복도, 뭐 여기 밖에 네네. 분리수거함. 네네네. 그래도 아까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샀을 때보다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이지만 좀 올라가다 보니까 후회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때 잘 샀구나. 이걸 만약에 안 사고 다른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했다라면 후회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구독자, 시청자분들 2번째 출연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